네, 안녕하세요. 네, 책 읽듯이 어색하고 완전히 감춰지지 않는 사투리의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닥터램프의 시사 바이블 특별판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 투입된 저는 김 작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한 공간에 있긴 하지만 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닥터램프가 있고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램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정도령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네요. 네, 온라인으로 대담을 나누고 있어서 음질이나 연결 상태가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도령의 억양으로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했던 대구에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닥터램프 의사 선생님과 대구의 정도령 이 두 분을 모시고 코로나19 특별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한중일 삼국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각 나라별로 대처 방식은 참 많이 다른데요. 거시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문화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초창기에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슈의 중심이 됐던 한중일 삼국도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사와 문화와 어떤 그 정치 체제의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가 시작돼서 그 제일 처음에 이 우한폐렴이란 말까지 있었던 이 중국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도령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중국부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우한시가 어디 있냐면 자,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후베이성이라는 곳에 우한시가 있습니다.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무려 5,850만 명입니다. 남한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기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중국 중심에 위치하여 이제 교통의 요지이고 특히 그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서 이제 중국의 디트로이트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이제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 코로나19를 발견한 의사 선생님이 리원영이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사스인지 알고 치료를 하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가 싶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바이러스인 코로나19를 발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어떤 사회 소요를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려서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반성문을. 참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상 받을 일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이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네, 사스랑 코로나랑은 뭐가 많이 다른가요, 의사 선생님? 사스하고 코로나19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구조가 달라서 그 두 개는 구분되는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병명도 다르니까요. 예. 그러면 증상은 비슷한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달랐다 이런 거였겠네요. 증세도 주요 증세는 조금 다르고 뭐랄까 이게 전파력 내지는 치명적인 걸 따지는 치명률 그런 것도 다 다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코로나19를 처음 세상에 알렸던 이 중국의 리월량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당국의 처벌도 받고 이제 제재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다 감염돼서 이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후베이성 정부가 열사로 추서했다고 하는데 그 열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중국 최고 등급의 명예 칭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로나19 자체가 전파력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인구 5,800만 명의 후베이성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우리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그 신천지발 코로나가 번졌을 때 대구 봉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터넷상이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근데 대구 인구는 2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무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5,800만 명이나 되는 이 후베이성 자체를 봉쇄를 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어떤 행정은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닥터 램프 중국의 정치 체제는 뭐죠? 공산주의 일당 독재죠. 라고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거라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네. 공사는 정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 자본주의 반대말이구나. 네.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공산주의가 정치 체제인 줄 아는데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 뭐 왕정 이런 걸 말할 때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자본주의고 정치 체제가 공산당이라는 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독재 국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네. 중국이 어떻게 그런 자본주의 독재 국가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먼저 공산당이 어떻게 생겼고, 그럼 이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개념은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은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북경에 가보신 분들은 꼭 들려봤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중국 자금성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천안문입니다. 천안문. 이 천안문은 예전에 명나라 때 건설되어 가지고 500년 정도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이 중국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어떤 궁전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공산당의 어떤 창시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어떤 건국자라고 볼 수 있는 마오쩌둥의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만 걸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진 앞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공안이라고 해서 이 천안문을 통과할 때는 정말 조용하게 고요하게 소란스럽거나 떠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중국의 이 공산당 독재의 정치 분위기를 나타내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이 13억 인구는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당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중국의 집권자가 되었는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두 사람이 그 두 개의 정치 세력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우파죠, 우파 국민당의 장제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좌파고 공산주의의 공산당 마오쩌둥입니다. 이 두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둘이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과 싸웠어요. 일본과 싸우다가 이제 일본이 전쟁에 패망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권력은 독점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도자가 국공 내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패권을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잠깐 보면 자, 여기 중국 지도가 있죠.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에는 이렇게 상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은 이제 공산당 세력권이었습니다. 북쪽은 공산당 세력권이고 남쪽이 이제 국민당 세력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부분의 공업이 이 상해 이남에 발달했기 때문에 당시 전력의 70%는 국민당한테 있었고 30%가 공산당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공산당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의 우리 만주라고 불리는 여기 동북 삼성까지 밀리게 되는데 이 위기에 처하자 이제 누가 공산당을 도와주냐면 이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을 도와가지고 국민당을 이렇게 밀어제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민당 장제스는 쫓겨서 어디로?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고 공산당이
중국의 어떤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공산당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과 싸우는 동안에 주민들의 인심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고생하고 자기들한테 있는 전쟁 물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인심을 얻었다면 국민당은 정반대였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했습니다. 전쟁 물자가 있으면 나눠주기보다는 약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공산당과 국민당의 두 지도자였던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차이입니다. 장제스는 위대한 군인이긴 했지만은 정치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소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이 사진이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천안문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와 함께 중국의 국가 구조를 보면 일단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은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먼저 생기고 그 공산당에 소속된 공산당 군대의 힘으로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했기 때문에 국가는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군이 있고요. 제일 높은 게 이제 공산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이 국가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국가보다 당이 위면 국가보다 당이 위인 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가보다 당이 위일 수가 있죠? 국가보다 당이 위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높은 사람이 국민을 대표로 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당 주석이 제일 높아요. 당 주석이 네, 제일 네. 높고, 그 다음에 총리, 서열 3위가 국가 주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제가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은 공산당 주석이 되는 거죠. 국가 주석이 아니고. 그럼 국가 주석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국가 주석은 이제 주로 외교를 하는 사람. 시진핑이 다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한 번씩 우리나라에 총리라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제 국가 주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자,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당이 일당 독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어떤 왕조국가처럼 당 주석이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토론이나 논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보면 중국 내에는 무려 8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 8천만 명의 공산당원 안에서 여러 다양한 파벌이 형성하여 가지고 이 파벌끼리 노선 투쟁 경쟁을 합니다. 노선 투쟁 경쟁을 하고 이 노선 투쟁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당원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우리 선거운동 하듯이 우리 파벌에서는 이런 정책을 할 것이다. 우리는 저런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집권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인민대회당입니다. 이 인민대회당은 공교롭게도 그 천안문 광장에 있어요. 말 그대로 천안문 바로 옆에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5년마다 전대라고 하죠. 인민대표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5년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5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석들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중국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졌던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그 주석들을 쭉 보면 처음이 이제 마오쩌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지금의 시진핑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 덩샤오핑을 좀 더 글자를 크게 해놨죠. 자, 우리가 이 덩샤오핑을 좀 그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덩샤오핑은 중국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시장 경제를 도입한 사람인데 이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산주의 실험을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산주의적 실험을 했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이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약진 하기는커녕 중국 인구의 2천만 명이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덩샤오핑이 이 어떤 이래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들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흑묘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고양이가 공산주의고 흰 고양이가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민만 배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덩샤오핑이 자본주의를 중국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본주의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두 지역을 선정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상하이랑 저기 홍콩 옆에 있는 심천이라는 두 도시입니다. 지금 이 두 도시는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땅값이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덩샤오핑이 이 상하이랑 심천에서 자본주의 실험을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시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덩샤오핑이 유훈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경제는 자본주의로 하되 정치는 무조건 공산당 일당 독재로 간다. 이걸 주장한 게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모습을 이제 설계한 사람이 덩샤오핑이 되겠죠.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 공산당이랑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는데 왜 이름은 공산당을 그대로 뒀을까요? 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예전에 자신들의 어떤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공산당 독재에 균열을 가한다.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독재에 균열을 가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천안문 사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현재 티베트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저기 신강 위구르 지역이라고 하죠. 그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사는데 그 위구르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홍콩 시위까지 어떤 이런 어떤 이 네 가지 사태는 중국 정부에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 리원영의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그 상을 줘야 될 사람한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 공산당 독재의 어떤 균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실패했지만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구하고는 달리 그 5천만이 넘는 그 성 하나를 봉쇄한 거는 또 그런 정치 체제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공산당에서 결정하게 곧 법입니다.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5년마다 있는 그 인민대표회의에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경제라든지 정치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공산당의 결정 자체에 반하는 어떤 문화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문화는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발전은 절대 어떤 세계를 선도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로 발견한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것도 공산당 독재 균열을 이제 원하지 않았던 거로서 발현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 인구가 사는 그 성 하나를 봉쇄할 수 있었던 것도 공산당의 독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닥터 램프께 좀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 성을 봉쇄하는 게 감염병 예방이나 이 대응에는 적절한 게 맞나요? 병만 따지면 차단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죠. 어차피 강제가 됐든 자발적인 게 됐든 막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지역 전체를 막아버리면 그 지역 내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코호트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병원이 뭐 한 명, 두 명 걸렸으면 뽑아내면 되는데 거기 상당수가 됐다. 그러면 그 관리를 이제 있는 사람을 다른 병원에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곤란해요. 그럼 그냥 거기 삥 돌려서 차단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다른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개념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도령이 얘기하기를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봉쇄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뭐 중국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가 됐다거나, 이제 저 신천지로 이제 막 급격히 확산됐을 때 대구 경북에 봉쇄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나름의 경제 시스템과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문제가 단순히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 시스템에 반영돼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예. 네. 그러면 진짜 그 이 병의 대응 방식이 사회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명료하게 보이네요. 자, 중국 얘기 들어봤고요. 일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부러 검사를 안 했던 거죠.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를 정권 차원에서 막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일본은 굉장히 미개하다. 선생님, 네. 신또라고 하니까 약간 무슨 신또라이 같이 들려요. 아 원래 근데 원어 발음이 신또라서. 아, 그렇군요. 아, 네. 제가 무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바이블의 닥터레프였습니다.